뭐 제 이름은 다 아시겠지만, 좀, 그 핸드폰을 좀 저장을 해주셨다가, 혹시 문제를 풀다가, 뭐, 우리 교재 말고도 문제 풀다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톡으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패드로 녹음을 해서,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것들을 녹음해가지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모르겠는 것들이 있거나 또는 뭐, 그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늦거나 뭐 이럴 때, 쌤한테 미리 문자나 톡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호는 좀 저장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쌤한테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뭐 문자나 톡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A반인데, 선생님이 전 중등부 수학선생님이랑 좀 이야기 나누면서, 이 반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여쭤봤더니, 강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개인적으로는 욕심을 내서 이 반을 좀 강하게 이끌어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이제 뭐 강하게 간다라는 거는 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들 좀 공부를 빡세게 시켜가지고 누구보다 고등 수학이 어려운데 수학은 좀 자신 있는데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공부시키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를 진행해 갈 건지 제가 12월, 1월, 2월, 3월 뭐 이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2월까지의 우리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12월, 1월, 2월이 이렇게 있으면 공통 1과 관련해서는 두 개의 책을 나갈 겁니다. 지금 받으셨던 내신 완성 교재랑 그 다음에 실력 완성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모의고사 위주로 좀 편집된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권을 나가면서 얘는 공통 1은 2월까지 해서 그냥 끝낼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지금 여러분 받으신 교재가 일반 문제집에서 보면 1품 정도, 난이도 좀 높은,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닙니다. 알겠죠? 대신 이게 좋은 거는 시험에 출제된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것들이 없어요.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좀 잘 점검하시면 오히려 이 한 책만 잘 보셔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내신 따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여기 안에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어려운 것들 또 복합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잘 풀어두고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기만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갈 거고요. 공통 2는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이 수업은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겨울방학이 시작하는 이제 1월부터는 제가 공통 2를 이렇게 나갈 건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수학은 겨울방학 1월, 2월에는 10시에 와서 10시에 가는 10 to 10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아예 공통 1과 공통 1 나눠서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 주어진 시간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공통 1 시간, 지금처럼 이렇게 수업하는 것처럼 그대로 하고요. 또 다른 시간에 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그대로 확보가 돼서 얘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끝낼 건데,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이 공통 2와 관련해서 선행 정도에 따라서 내신은 무조건 할 건데, 내신과 기본 내신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내신 실력으로 갈 건지, 저희 책 구성 자체가 기본 개념이랑 그 다음에 내신이랑 그 다음에 실력 이렇게 세 권의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통 1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요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공통 2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 요렇게 가는 거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많이 선행을 안 했다면, 근데 그러면 이렇게 갈 거고요. 선행이 어느 정도 돼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갈 생각입니다. 공통 2는 몇 번 정도 했을까요? 2번 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도 겨울방학 때 이렇게 부딪히는 게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3월에 가면 무조건 또 다시 내신 대비를 할 거기 때문에 3월부터 4월 중순에서 말까지가 이 기간에 이제 중간고사 보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모든 걸 다 이제 스톱하고 내신에 따야 됩니다. 왜냐면 고1 때 내신이 결정돼야 그 다음에 2학년 때 전략이 결정되니까 내신 대비를 들어갈 때 다시 처음으로 백해서 할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해두는 것이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1학년 여름방학 됐을 때 짧은 기간 동안 할 때 이렇게 해두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 두 개는 2월까지 해서 무조건 마무리입니다. 무조건 마무리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뭐를 할 거냐면 고2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 두 개의 과목이 있잖아요. 대수 과목이랑 미적분 과목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수능 과목이기도 해. 수능에 얘네들은 들어가진 않거든요. 얘는 수능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2학년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현재 계획은 공통일을 일주일에 2번 하고 대수를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해서 2월까지 해서 이 두 개를 같이 나갈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조금 부담스럽다. 너무 이거에 좀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먼저 수업을 해보고 제가 일주일 동안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결정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여러분들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모르다 보니까 일주일간은 제가 내신 완성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대수까지 가도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게 쭉 나눠서 이렇게 갈 겁니다. 이때 얘는 개념, 대수는 혹시 나간 적 있나요?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거나 이런 첫 번째 일환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어렵다라고 하면 이거에 맞춰서 가되 얘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to10을 하면 보통 10시부터 수업을 하면 뭐 3시, 4시쯤에 이 공통 1, 2 수업이 끝나요. 그럼 이제 4시, 3시부터 6시 이 사이에 이 시간인데 이때 대수 특강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나는 대수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걸로 집중해서 간다면 이거를 듣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수업료가 발생하는 거고 실제로 10to10 할 때 비용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걸 무조건 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좀 잘 쫓아온다면 대수를 본 수업 시간에 그냥 껴버렸으면 좋겠거든요. 수업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혹시나 나중에 미적분을 특강으로 들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면 뭐 일반 다른 친구들의 뭐 이렇게 뒤처지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대수를 특강으로 듣거나 아니면 본 수업 시간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거나. 근데 그러려면 요거를 잘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공통 일이 사실은 이거하고 이거 중에 중요도는 무조건 얘거든요. 여기서 이거 한다고 엉성하게 돼버리면 나중에 죽도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얘인데 선생님 이게 아마 여러분들 문제 이제 아직 안 풀어봐서 그렇지만 풀어본 다음에 이 정도 문제집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저는 대수를 같이 끼워서 나갈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이 문제집이 좀 어려워서 질문이 많아지면 이 대수는 특강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딱 이게 제 머릿속에는 이란 두 개를 갖고 있어요. 본 수업 시간에 얘를 넣을 거냐 아니면 얘를 이제 나중에 선택적으로 이건 무조건 선택 특강입니다. 이거는 뭐 이런 강의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만약에 듣겠다라고 하면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최소한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라면 여기까지는 배우고 올라가는 게 2학년 올라갈 때 한 번 했으니까 얘를 심화 들어가고 미적분을 그때 가서 한 번 더 특강으로 뭐 이런 식으로 2학기 과정 이게 2학기고 이게 1학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구조가 제일 좀 어찌 보면 그 진도상으로 이상적 진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사실은 공통 1, 2를 좀 잘 준비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번 주 한번 수업을 해보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 나눈 다음에 결정을 다음 주 중에는 하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커리큘럼 자체는 이렇게 나가고요.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저랑 같이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자,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이거는 좀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건 몇 번 했나요? 공통일도 2번 했나요? 3번? 3번 했어요. 그럼 요거는 2번 하고 그거 많이 했어요? 진짜? 그러면 3-4번 했으면 제 생각엔 대수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오늘 안 온 애가 늦게 들어왔어요. 중간에 합류한 친구가 좀 그 공통일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래요? 잘합니까? 그러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대수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넣는 걸로 해서 결정을 할게요. 그래서 어쨌건 제가 여러분한테 꼭 이제 간단하게는 그럼 여러분들 3번 정도 했으니까 대수 정도는 제가 개념 정리를 좀 자세하게 하고요. 개념 정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신 구조적인 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냥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막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막 많이 장황하게 설명하진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듣는 학생들처럼 설명하진 않겠고 중요 요소 포인트만 개념 정리는 하고 문제 관련해서 공통 1과 2 관련해서는 문제 중심으로 좀 설명을 많이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궁금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수학 실력 여러분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화목에 특반이 있지만 뭐 큰 차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빡세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특반 같은 경우는 숙제를, 이 내신 대비 교재를, 얘네들도 그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면서 대수를 같이 수업에 껴서 두 번에 한 번꼴로 가는데, 숙제를 제가 134번까지 냈어요. 너무 많나요? 지금 아는 거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근데 가은이는 그거 뭐 소리 내는 이런 거 준비 할 게 좀 많나요? 네. 그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시간적인 여유 다 있죠? 134번까지가 아마 항등식 파트까지인 것 같아요. 맞나요? 하나 더 넘겨볼래요? 뒤에가 인수분해 아닌가요? 맞죠? 항등식까지가 지난번 숙제로 나갔었는데, 간단하게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3번 내곤 했으니까 공통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을 거라서 한 번만 점검해 볼게요. 공통수학 1은 총 4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4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 단원명은 꼭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항상 오래되면 섞이고 헷갈리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1단원은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자, 식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 2단원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내용이 제일 많고 응용도 제일 많죠. 방정식과 부등식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뭐 방정식, 뭐 부등식 배웠잖아요.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고, 이미 다 배워서는 알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경우의 수. 이건 갑자기 생뚱맞게 온 건데, 원래는 그 전에는 2학기 과정에 있었던 게 이게 그 밸런스 맞추려고요. 이 도형의 방정식이 앞쪽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어려운데 도형의 방정식까지 나와서 학생들이 수학상을 엄청 어려워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차이를 좀 밸런스 맞추려고 어려운 거는 뒤로 가고 비교적 간단한 내용은 앞으로 당긴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전까지는 배우지 않았던 거지만 내용이 아주 간단한 행렬. 로직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과 계열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학생들 어렵다고 해서 빼버렸는데 고1 과정에 지금 넣은 행렬은 아주 간단한 거라서 부담이 전혀 안 느껴지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워서 아마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이 되어 있으면, 야, 다항식에서 뭐가 있었지? 이제 여기서 내용들 한번 좀 점검해보자. 다항식은 첫 번째 뭡니까? 다항식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연산하는 거. 그죠? 오늘 아마 이거 테스트 본 것 같고요. 두 번째 뭐 배우죠?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 공부하죠. 세 번째 뭐 배우죠? 중3 때도 했던 인수분해. 그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이 진짜로 좀 중요한데, 여기는 총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냥 방정식 들어가지 않아. 중학교 때는 그 수의 체계 자체가 실수, 리얼 넘버,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까지만 하다 보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했을 때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루트 안에 막 갑자기 음수가 있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근데 그 숫자 체계를 더 확장시킨 게 바로 이제 복소수 체계입니다. 복잡한 수라고 해서 컴플렉스 넘버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수학적인 계산의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상황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이미지리 넘버 해가지고 상상 속의 숫자인데 그걸로 이제 그 체계를 공부한 겁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두 번째 2차 방정식 이야기를 할 때 그 전에 중학교 과정에 어떤 허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거죠. 이제 2차 방정식은 항상 누구랑 같이 또 붙어 다닐 수밖에 없습니까? 2차 함수랑 붙어 다닐 수밖에 없어서 이 두 가지가 되는데,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모든 학교, 뭐 특목고든 뭐 자사고든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사고 중에서도 조금 더 빡세게 나가는 학교들은 그냥 공통일 자체를 중간고사까지 해가지고 다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는데, 어쨌건 일반고는 뭐 이렇게 나가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뭐냐? 2차 방정식이 있으니까 몇 차 방정식 들어가겠습니까? 3차나 4차 방정식. 거기다가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웠지만 이 고등과정에서는 연립 2차 방정식까지 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은 3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3차, 4차, 연립 2차 방정식. 자, 그러면서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이게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학생들은. 여러 가지 부등식인데, 여러 가지 부등식 안에는 뭐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2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부등식의 관점이 좀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이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과 아닌 학생들을 제가 이제 볼 때, 이런 측면에서 보는구나, 이런 측면에서 보는구나, 이런 거에서 구별이 되는데, 이 부등식은 분명 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그래프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등식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원 들어갔을 때 제가 다시, 그러니까 잘한다고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해서 딱 여기 파트에 관련된 문제를 주잖아?
그러면은 거의 맹탕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계 관점으로만 계속 접근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런 경우가 있었고, 자,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경우의 수, 그냥 일반 경우의 수, 말 그대로 그냥 뭐 가지의 수로서 뭐 도로망의 경우의 수라든지 뭐 이렇게 색깔칠하는 경우 수, 뭐 이런 것들이 일반 경우 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 수, 순열의 경우의 수, 선택하는 경우 수, 조합의 경우의 수에서 세 가지 파트가 있게 되고요. 마지막 행렬 같은 경우는 행렬이 뭐냐에 대한 표현과 행렬을 가지고 얘처럼 다항식처럼 행렬도 뭐 할 수 있냐? 연산할 수 있는데 고등과정에서 다루는 연산은 아주 간단한 덧셈 뺄셈 정도밖에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부담이 없는 요 구성이 공통 일인데 이 제목을 저는 여러분들 꼭 좀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왜냐하면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 중간에 엉켜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뭔가 내가 알긴 아는데 막 중구난방으로 막 그 대신 머리가 좋으니까 또는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1부터 100까지 내용들을 얼추 다 아는데 거기에 몇 번과 몇 번이 어떤 틀 안에서 묶이는지는 그런 건 잘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좀 먼저 보시면서 문제를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이거 꼭 좀 외웠으면 좋겠다는 거. 꼭 한번 외워주세요. 알겠죠? 제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아, 선생님 저거 뭐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수학은 항상 어떨 때가 진짜 잘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너희들이 만약에 공통수 1을 짧은 시간 안에 너희들이 누군가한테 설명한다라고 하면 뭐를 설명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제목을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할 건데 그렇잖아. 우리가 제목을 설정할 때도 내가 쓴 내용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를 제목으로 쓰는 거지 뜬금없는 거 막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배운 거야.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참고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는 시험 봐서 들어갔기 때문에 다들 공부를 좀 잘했던 학교인데 그 중에 카이스트 합격하면서 결국 서울대로 간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제 흥청망청 살다가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공부하면서 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나 그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알려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약간 막 너 이 새끼 뭐 이상한 거 알려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진짜로 정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많지 않은 정도면 머리가 좋잖아? 그러면 뭐 제목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내용 아는 거 가지고 다 문제 풀 수 있어. 근데 고등과정 올라오는 순간부터는 내용이 어마어마해지고요. 그 내용 안에서도 또 유형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응용까지 되네.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경우일 때는 본인이 풀다가 막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근데 나중에 설명하면 한단 말이지.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모르는 문제를 다 설명해주면 수학 잘할 건데 그리고 수학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영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 내용들을 잘 정립해야 되는데 이게 수학뿐만 아닙니다. 모든 과목이 다 그렇더라고요. 특히 암기 과목들.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 득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뭐 국어나 영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정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지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막 분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목들을 정리를 하고 거기 안에서 살붙여 가듯이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는지 뭐 머릿속에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내 머릿속에 한 권의 책이 있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충분히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 방식을 조금 더 다르게 가져갔을 때 여기서 뭔가 번쩍하게 되면 그게 이제 나중에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중학교 때처럼 내가 그냥 웬만한 거 1부터 100까지 다 외우고 시험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고등학교는 성적 못 냅니다. 혹시 그렇게 공부해왔다면 공부 방식을 조금 바꿔야 돼요. 공부 양을 줄이라는 건 아니고 공부 방식을. 그래서 아마도 3번, 4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뭔 말인지 대충대충 막 어떤 것들은 세부 내용들도 막 생각이 날 거고 막 이럴 건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잘 구조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우리가 대수 공부를 하더라도 갑자기 너희들한테 야 공통수일에서 뭐뭐 있었지 하면 쭉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뭔가 설명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으니까 꼭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뭐 많이 했지만 다항식의 연산에서 간단한 개념들만 좀 점검하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이 다항식이라 그랬고, 자, 이 다항식 안에 첫 번째가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자,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뭐 덧셈 뺄셈은 뭐가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까? 이 용어만 좀 핵심 용어만 딱 정리하고 올게요. 여러분 같은 개념은 핵심을 짚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덧셈 뺄셈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금이라 뭔 것 같아?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문제 풀 때 실수 이런 말이 아니라 중요한 개념이 뭔 것 같아요. 개념.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서 중요한 개념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그냥 계산 다 했으니까 말 그대로 이게 정답이야. 실수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정립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항식의 덧셈 뺄셈의 정립은 동요항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동요항이 뭔지 다 아시죠? 그죠? 같은 동자의 부류류자에서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걔네들끼리만 연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덧셈 뺄셈에서는 계산이 불가하다는 거. 이 동요항 개념, 동요항끼리 계산. 이게 이제 개념 정리만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곱셈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는 뭘까요? 다항식 곱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이제 수학이 진짜 중요한. 이게 기본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준서 이거 뭔 것 같아? 곱셈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다항식의 곱셈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그렇죠. 분배 후의 전개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잘 봐봐. 이런 개념들을 잘 보면 왜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지 알아. X제곱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풀라면 못 푼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문제를 풀라고 애를 쓰지 마라. 깊이 생각해야 돼. 이거의 개수를 물어보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전개하지 않아. 이거 뭐 다 계산해서 쓴 거 아니잖아. 분배를 해야만이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지. 곱셈이니까. 큰 틀에서는 두 다항식이 곱셈인데 내가 그 다항식을 다 나열하면 엄청나게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x 4제곱의 항의 개수를 알고 싶은 거니까 분배를 했을 때 4제곱이 될 수 있는 것만 컨택하면 된다는 게 뭐 이런 문제를 풀 때 나오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나눗셈은 뭐 개념보다는 중요한 것이 뭘 것 같아요? 다항식 나눗셈 중요한 요소는? 인수분해 나눗셈에서 연결될 수는 있긴 하지만 우선은 나눗셈에서 핵심은 틀리면 어때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너가 딱 생각했잖아. 다항식 나눗셈 하면 나는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뭐 틀리면 어때? 그냥 혹시 나눗셈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못과 나머지? 못과 나머지는 당연히 뭐 알 거고 그거를 찾는 방법 나누기 직접 나눗셈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고등수학에서 나눗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요 포인트를 알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 설명되면 모르는 건 아닌데 내가 그냥 나눗셈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계산 많이 하는 거였고 그냥 조립집고 하나만 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고등학생 마인드로 내가 공통이를 접근할 때 포인트를 갖고 가셔야 되고 지금 이미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질서정연에 정립하는 게 중요해요. 조립제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조립제법은 나눗셈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제한점도 있어요. 단점도. 모든 다항식에서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조립법이. 언제만 쓸 수 있습니까? 나누려고 하는 다항식이 몇 차식일 때만? 1차식일 때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한되지만 이게 왜 중요하느냐? 방금 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조립조법을 이용해서 우린 뒤에서 하는 주어진 다항식을 곱의 형태로 쪼갠다라고 할 때 이 조립조법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립조법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3차 다항식, 4차 다항식에서 쓸 거기 때문에 여기 나눗셈에서는 뭐 중요하다면 조립조법이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바로 연결해서 가면 이게 끝이야. 내용적으로는 뭐 더 많이 여긴 연산이 핵심이니까 말 그대로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푼다면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이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항등식입니다. 그럼 이거 좀 정리합시다. 항등식은 크게 뭐하고 뭘로 쪼개지죠? 항등식과 부등식 이건 두 개로 쪼개지는 건데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등식은 뭐와 뭘로 쪼개집니까? 등식 안에 등호를 포함한 식이 등식이잖아, 그치? 그런 등식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등식, 항등식, 또 하나는 등식, 방정식. 자, 연계해서 갈 거야. 봐봐. 그럼 부등식에는 크게 두 개가 있고 부등호를 포함한 식인 거니까 이거 구별해놔야 돼. 뭐가 있을까요? 부등식. 여러분들 공통이 했잖아. 공통이에서 나오잖아. 기억 안 나요? 공통이? 맞아요. 말한 것 같은데. 공통이에서 배웠던 부등식 또 뭐 기억나요?
부정방정식은 뭐 한참 우리 원래는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있었지만 교육과정이 빠져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쓰진 않는데 부등식에서는요. 공통이에서 배운 거 기억 안 납니까? 공통이 두 번째 단원. 공통 첫 번째는 도형의 방정식, 두 번째는 집합과 명제. 집합과 명제. 명제에서 맨 마지막. 기억이 안 나요.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명제. 혹시 명제가 뭐죠? 그리고 이게 나와야 돼요. 참과 거짓을 문장이나 식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거. 그걸 명제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 더 배웠던 게 뭐냐면 조건. 조건이 뭔지 아세요? if 개념이 아니라 수학에서 말하는 조건은? 조건. 기억 안 나죠? 미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이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걸 조건이라고 하면서 그때 등장하는 게 혹시 이런 말 들어봤을까요? 절대부등식. 그것과 비교연돼서 또 하나의 부등식 쪼개진다면 조건부등식. 그러면서 얘네들은 항상 참인부등식을 말하는 거고 얘도 항상 참인등식을 그래서 얘는 참인명제. 얘는 명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구별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방정식도 어떤 건 참이 되는 등식이 성립하는 게 있지만 아닌 거.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큰 틀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지금은 세부 내용에서 막 문제 어떻게 푸는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실력 향상이 없어요. 잘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쟁 상대는 제가 봤을 때는 상위 그룹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극상위권이냐, 중위권의 상위권이냐, 마지막 막차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나중에 이 구간에 있는 학생들은 다 뒤처집니다. 문제 푸는 스킬을 가지고 풀려고 하니까. 근데 수학은 그런 게 아니거든. 수학은 사고의 학문이다 보니까 이 흐름이 잘 잡혀야 되고 기준이 잘 잡혀야지만이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물음표가 항상 달려야 돼요. 지금도 지금 현재 이제 예비고 2죠. 특반에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은 백양고 학생인데 그 친구는 딱 그렇게 공부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왜 그러죠? 그렇게 계속 물음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한 문제 풀 때마다 그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게 막 고민해. 그래서 처음에는 막 너무 늦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제가 딱 봤을 때 그랬거든요. 수업하면서 너가 제일 잘하겠구나 이렇게 제가 말했거든요. 근데 걔가 제일 잘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험에서 거의 백양고 시험 진짜 어렵거든요. 화수고 백양고 이 주변 지역 화정은. 근데 거의 100점. 이번에도 한 개밖에 안 들렸는데 시험이 어려워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의 기본 틀이 잘 잡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유도 모르고 이거의 기준점이 뭐냐라고 하면 참인명제 그냥 명제가 아닌 거. 이것도 참인명제 명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공통 일리를 다 배웠다면 그 공통 일리 안에서 큰 틀에서 뭔가를 보는 이제 시야가 생겨야 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야기했냐면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참인명제라는 거예요. 참고로. 그리고 항등식이 뭔지는 다 알잖아. 항등식이 뭐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딱 알아내야 될 건 이건 꼭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항등식을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이 있어요. 이건 꼭 외워야 돼. 총 4가지. 항등식을 나타내는 수학적. 그러니까 이 식이 다음 등식이 항등식이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간접적 표현을 하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무조건 항등식이라 생각해야 되거든. 어떤 표현? 그거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만 보면 2차 방정식이잖아. 근데 앞에 어떤 코멘트가 붙으면 이 식이 2차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 돼버려야 되거든. 언제일까요? 이 표현. 이 표현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돼. 아마 다 알고 있을 건데 주어져 있는 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이 식은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우리 수학에서의 모든이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좀 확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 표현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임의의 실수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다. 무조건 이거는 이 식은 항등식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해 두세요. 임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언어적인 뉘앙스로 만났을 때 임의는 뭔가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수학에서의 임의는 모든이라는 말로 해석해야 돼요. 반드시. 꼭 알아두세요. 임의.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항등식에서 x에 관계없이 다음 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이 식은 무조건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모든 x에 대하여 어떠한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x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전부 다 된다는 의미인데 실제 시험은 이 세 가지 표현을 제일 많이 주는 거고 항등식을 나타내는 이 세 가지 표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 표현에 따라서 성질이 있죠. 항등식의 성질은 이제 이런 거예요. 분명 이렇게 써져 있으면 1차 방정식이지만 앞에 이런 코멘트가 붙으면 얘는 항등식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성질은 x에다가 어떤 걸 넣더라도 우변에 있는 0이랑 똑같으려면 x 앞에 곱해진 요놈과 따로 떨어져 있는 요놈들이 둘 다 동시에 뭐 해야 되겠어요? 0 돼야 된다. 만약에 이게 이제 뭐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앞에 어떤 말이 붙으면 셋 중에 또는 뭐 넷 중에 이렇게 하나가 딱 나오게 되면 이게 2차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 된대. 항등식이 되려면 x에다가 어떤 걸 넣더라도 성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요놈들이 얼마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니까 동시에 0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항등식에 대한 표현에 따른 성질에 대한 개념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미정계수의 결정입니다. 수학에서 다항식이 있는데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도 이제 이건 응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찾는 계수 비교법. 좌변과 우변에 써져 있는데 이게 항등식이라고 하면 계수 비교법이라고 해가지고 계수들끼리 비교하는 거. 그 대신 이거는 제한됩니다. 모든 다항식에 쓰는 게 아니고 차수가 낮은 식. 보통 2차 이하, 3차라고 해도 우리가 곱셈 공식을 통해서 금방 전개할 수 있는 정도라면 계수 비교법을 통해서 미정계수, 모르는 계수들을 결정할 수 있지만 3차가 아니라 4차 이상부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x 플러스 1의 5제곱을 하면 a5x의 5제곱, a4x의 4제곱 해서부터 a1x 그 다음에 a0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 계수들을 막 합한 거 물어보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뭡니까? 적절한 수치를 대입해서 하는 수치 대입법.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거 미정계수 결정할 때는 차수가 높은 식일 때는 수치 대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데 여기에서 응용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응용 문제가 많아. 어찌됐건 항등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알 거니까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은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차이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정리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꼭 좀 이거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 같은 경우는 꼭 좀 외워두시고 언제든지 이런 말들이 등장하면 다음 식은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제가 내용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오늘 첫날이라 제가 어떤 문제를 다 풀어보는 건 아니고 지정한 문제들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면서 한번 제가 접근하는 것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자, 9번 문제 풀고 바로 제가 또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갈게. 이거 가져갔지, 앞에 거.
잘 풀었을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자칫 길을 잘못 들어가 버리면 복잡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요. 자,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 두 가지 생각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라면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의 전개식이니까 두 가지 생각했겠죠. 첫 번째는 곱셈 공식의 변형식으로, 또 하나는 뭘로 생각하겠습니까? 인수분해로. 자, 그럼 얘로 갈 건지 얘로 갈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또 여기를 봤더니 A하고 B의 식이 간단한 게 아니라 되게 복잡해. 그리고 나서 또 봤더니 이 식이 전혀 다른 식이 아니라 이 둘이는 똑같고 가운데에 있는 식은 서로 다르니까 이런 경우일 때는 뭐 합차를 한다거나 뭐 곱한다고 하면은 둘이 계산하기가 좀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단 하에 얘로 가게 되면 이걸 전부 다 세 개 항을 제곱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복잡하겠구나. 얘로 가겠다 생각을 딱 해주는 거죠. 그냥. 그럼 이제 아마도 뭐 A 빼기 B 하시고 사라지면 이 식은 좀 간단하게 나올 거고요. 이것도 간단한데 중요한 건 가운데 거죠. 이 가운데 거를 구할 땐 방금 전에 말했던 이제 뭘 생각하면서 가겠다는 걸까? 합차 공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편성을 딱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요? x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하셔서 자, 여기서 이제 식 쓰시고 얘랑 곱한 다음에 뭐 전개하면 끝나는 상황이 될 거라 뭐 어려울 건 아닌데 문제를 보셨다시피 이게 학교에 따라서 간단한 문제도 시간을 좀 더 많이 걸리게끔 또는 잘못 길을 들어서 버리면 복잡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나오긴 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체크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곱셈 공식과 관련된 것들이라서 뭐 그닥 어려운 거는 그렇게 없고요. 자, 여기서 자, 그리고 여기로 이제 넘어오면 여기서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길 건데요. 여러분들 그 오늘 나눠드렸던 그 곱셈 공식과 변형식 있었잖아요. 거기다 이거 좀 써놓고 갈게요. 그 안 썼던 것 같은데 테스트 볼 때는 아마 써져 있는 것 같은데 17번과 18번 혹시 조기쌤이 알려주던가 이거? 그 테스트 봤을 때는 17 있는데 그 써져 있는 건 없죠? 17번, 18번이. 변형에는 써져 있지 않습니까? 17번, 18번이. 테스트 보는 변형지에는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써져 있는 거를 준 거에는 없었죠, 이거. 여기에다가, 네, 변형 17번에다가 요거 좀 써놓을게요.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 당연히 이거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A제곱 B제곱을 쓰시면 되겠고요. 이걸 쓰려고 한 겁니다. A의 5제곱, B의 5제곱. 고등학교 어디 갈 건가요, 지금? 계획은? 무언고. 어디 갈 건가요? 백양 생각하고 있고요. 어디? 화수. 네. 다들 시험이 수학이 빡세다는 거 알죠? 무언은 하여튼 무언도 수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어려운 학교인데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알까요? A 5제곱 더하기 B 5제곱. A제곱. 요거까지 좀 써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게 화정고를 비롯해서 몇 개 학교에서 이거를 내기 시작, 원래는 이제 서울권에서는 이게 계속 나왔던 건데, 이 주변 지역에서는 5제곱까지는 계속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워뒀으면 이것까지 외워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규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참고로 규칙을 통해서 외우면 외워지거든요. A 7제곱 더하기 B 7제곱은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렇죠. A 세제곱, B 세제곱, A 4제곱, 그 다음, 이렇게 가요. 9제곱, 뭐 9제곱 나오면 4, 5 가고 4 이렇게 쓰는 거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워두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니까 그냥 이것만 딱 외우라고 하면 또 헷갈리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규칙을 가지고 외워두면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서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31번 문제, 30번, 32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 앞에 거는 그렇게 그닥 어렵지 않아서 미안한데 여기부터 먼저 할게요. 28번부터 28번, 30번, 32번 28번, 30번, 32번 앞에 거는 여러분들 숙제할 때 한번 천천히 그냥 확인차 이렇게 쭉 풀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졸립습니까? 조금만 힘내주세요. 자세가 조금 더 중간이 너무 추워서 그렇군요. 이쪽으로 앉지. 거기 창밖이라 좀 추울 것 같은데. 괜찮아? 자세를 좀. 자, 30번과 이 문제가 엄청 좋은 문제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고 있던 문제의 형태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수준에서 경쟁하는 친구들은 딱 고정되어 있는 그것만 알면 안 되거든요. 아,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제가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아마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막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 또는 교과서라든지 시중에 있는 문제를 푸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상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AG라고 하는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직육면체에서 공간을 뚫고 지나가는 이 대각선 길이는 세변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랑 똑같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면 우리는 이러한 기계적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깨트리라고 내는 문제라고 이거.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이 문제를 못 푸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지. 이거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긴 하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세 면에 각각의 넓이가 나와 있는데 AB의 길이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8. 그 다음에 A, B, C라고 할까요? 뭐 옆면이라고 할게요. 옆면. 누가 누구일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그 다음 정면에 보이는 거는 AC.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거는 뭐 8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누가 오고 누가 8인 건 중요치 않은데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얘를 더하면 얘는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알아내려고 하는데 도저히 여기서 어떻게 알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일하게 우리한테 준 단서잖아요. 그죠? 이 단서에서 뭔가의 이거의 결과를 얻어내려면 어떤 생각을 하지라고 하는 건 여기 또 완전히 사고력입니다. 이때부터는 머리가 뭐 어떤 걸 알아야지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고 한다면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순환꼴의 형태의 문자들이 반복됐을 때는 뭐 하는 게 좋냐면 곱하게 되면 같은 게 개수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황에서는 다른 생각으로 해도 됩니다. 셋을 모두 곱해버리는 거지. 이런 순환꼴일 때는 얘네들끼리 뭐 이 둘이 더하고 이 둘이 더하고 또는 이렇게 둘이 더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좀 길어질 겁니다. 곱한다라고 치면 얘네들은 A, B, C가 각각 2개씩이 곱해진 상황이고 우변은 400이 딱 되면서요. A, B, C라고 하는 건 도형의 변의 길이니까 무조건 양수일 거라 A, B, C의 곱은 얼마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20. A, B, C가 20이라면 A, B가 8이기 때문에 8을 집어넣고 넘어갔을 때 C는 얼마라고 쓸 수 있냐면 8분의 20이니까 2분의 5라고 바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5니까 A는 바로 얼마라고 나오겠습니까? 4. AC의 길이가 10이니까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좋은 문제라기보다는 보통 좋은 문제들은 그냥 여기 있는 값들을 주고 또는 이걸 뭐 간접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만 딱 줘버리면 학생들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까지 확장해두라고. 기본 문제는 잘 풀었을 거잖아. 아마 오늘 1태 같은 거에 보면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1일 테스트가 있었을 건데 그게 앞에 있는 게 그런 걸 겁니다. 29번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 교과서라든지 시중에서 출제되어 있는 문제였다면 방금 이 문제는 그 틀을 깨는 문제였다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되셨죠, 상황은? 32번 문제는 잘 풀었을까요? 3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곱셈 공식과 변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은 31번 같은 경우는 암산으로 푸는 거고요. 암산으로 푸는 거고 이 문제는 이제 암산까지는 아니고 식을 써놓고 나서 고민하게 되는 거지. 아마 오늘 외웠겠죠, 여러분들 이거? 야, 이 식과 똑같은 식이 뭐죠? 그렇죠. A 플러스 뭡니까? B. B 플러스 뭡니까?
C 플러스 뭡니까?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 ABC가 그냥 실수가 아니라 이보다 큰 무슨 수야? 한 자리 숫자다 보니까 되게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딱 했을 때 제일 큰 놈은 누굴 거냐면 A 더하기 B가 제일 크겠네. 제일 큰 자연수, 한 자리 자연수를 더할 거니까 이게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A하고 C일 때가 중간, 얘가 제일 작은 숫자일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이렇게 곱이 나타내 있는 게 이런 숫자니까 중요한 건 얘네가 아니라 얘죠, 얘. 얘를 뭐 하셔야 되겠어요? 인수분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인수분해하면 2로 전체 어떻게 됩니까? 2의 몇 제곱인가요? 세제곱 곱하기 7. 그 다음 얼마입니까? 5 곱하기 7로 쓸게요. 순서를 쓸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렇게 딱 오면 얘는 소수이니까 얘를 건너뛰어서 주겠죠. 좀 세 덩어리를 만들 건데 첫 번째는 이런 거 지금처럼 딱 이렇게 되면 5 곱하기 7 곱하기 8도 있을 거고 2를 뭐 여기다가 왜냐하면 이제 숫자들이 합이다 보니까 얘는 아무리 커봤자 뭐 둘이 합했을 때 한 자리 숫자니까 9, 8 해가지고 17이 맥시멈일 건데 얘를 여기다가 준다면 4 곱하기 7 곱하기 뭐도 될 수 있겠습니까? 10. 여기다가 준다고 한다면 얘는 4 곱하기 그 다음에 5 곱하기 14. 근데 얘는 2만 돼서는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제일 작은 놈이 C인데 C보다 더 큰 이놈이 더해졌을 때 얘네들은 무조건 뭐보다 클 수밖에 없니? 4보다는 클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일 작다고 하는 B 플러스 C 자체가 C는 작아봤자 2는 될 수 있지만 B는 그런 2보다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어찌됐건 B 더하기 C는 4보다 크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뭐 하다는 얘기일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일 수밖에 없을 거니까 아마도 제일 작다고 하는 이놈은 2가 될 거고 얘가 3 되면서 이놈이 제일 큰 놈이 8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3하고 얼마 되면 될까요? 5 하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둘이 더했더니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복잡했던 다항식에 대한 변형식인 얘네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 숫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해 가면 되는 거라 뭐 요거 정도 다시 한번 관계식 보라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33번과 34번을 풀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여기서 조금 주저하거나 막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33번, 34번, 35번까지 그리고 38번. 38번 아마 잘 많이 못 푸는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해보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문제를 한번 지금 풀어보시죠. 자, 안 되면은 선생님 설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유씨 물 한 잔 마시고 오든지 아니면은 1번부터 12번까지 문제는 빨리 두 개를 다 먼저 풀어주세요. 막히는 그 다음에 1번부터 12번까지 푼 다음에 그 다음 거를 또 해보시고 가야지.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빨리 푸셔야 됩니다. 수업은 여기서 그대로 이어서 할 거니까요. 강의실 여기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혹시 너무 추우면 히터를 틀까요? 난방 틀까요? 안 해도 괜찮나요?
제가 한번 사실은 이제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조금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연습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봐봐.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어렵게 보이는 거거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처음에 시험에 나왔을 때 저한테 시험지를 가져와서 이거 문제 오류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그 기억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식은 문제 오류는 아니에요. 이 외웠던 것들은 이렇게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운 거에 대한 병폐지. 이거하고 이거를 외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거 뭐죠? 요거고요. 얘는 뭐죠? 이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수학을 잘하려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그걸 응용한 거야. 바꿔낸 거거든? 봐봐. 이게 이렇게 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이걸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건 b제곱 마이너스 2bc 플러스 c제곱. c제곱 마이너스 2ca 플러스 a제곱 하면서 a제곱 두 개가 있으니까 2분의 1 해가지고 a제곱이 된 거고 b제곱 b제곱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게 b제곱이 된 거고 c제곱 c제곱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요 놈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분배돼서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딱 하셔야 되냐면 AB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A하고 둘이는 뭐 한다니까? 뺀 다음에 제곱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야지 마이너스 2AB가 되면서 2분의 1이랑 분배가 되면 마이너스 AB가 만들어질 거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인데 2분의 1이 분배가 되면서 가운데 플러스 AB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런 원리를 깨우쳤다면 선생님 이 부호가 이 둘이를 쓸 때 가운데 역할을 하겠군요. 이게 플러스라면 BC의 가운데는 플러스, CA라고 한다면 CA 앞에가 플러스라면 C하고 A는 플러스. 근데 지금처럼 앞에가 마이너스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 현재 이렇게 물어본 이 문제는 2분의 1 AB 앞에가 플러스니까 얘는 A 플러스 B를 하고 제곱을 하면 A제곱은 나중에 두 개 있을 거니까 A제곱 될 거고 여기서 2AB니까 2분의 1 곱해서 얘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B하고 C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요? B 플러스 C의 제곱. 하지만 C하고 A 앞에 마이너스에 있다는 거는 C 마이너스 A의 제곱 또는 A 마이너스 C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딱 쓰셨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너무 쉬워지지. 이거는 이미 문제 속에 있어요. A 플러스 B 값은. 그 다음에 B 플러스 C 값도 문제 속에 있어요. 그럼 얘는 없는데요. 없지만 여기에다가 그대로 제가 A 플러스 B를 쓰시고 1 플러스 루트 2를 딱 쓰신 다음에 나는 잠시만. 나는 지금 필요한 게 C-A니까 이 둘이를 뺀 다음에 B는 사라지고 좌변은 C-A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면서 이 자리에다가는 뭘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2 루트 2를 집어넣고 제곱하고 딱 정리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얘였다는 겁니다. 알겠죠? 혹시 가운데 이 부호가 갑자기 막 전부 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래서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렇게 나오더라도 뭐와 관련된 거다 얘는? 이 두 가지 공식. 근데 학생들은 이 두 가지 공식을 잘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이게 다른 거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혹시 궁금한 거? 가나 괜찮아? 이해됐을까? 설명하는 거? 주연이 이해됐어?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밑에 거 한번 봐볼래요? 밑에 거도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거든? 근데 이렇게 내면 또 다른 것처럼 보이게끔 유도한 것 뿐이야. 여기 보면 이 뒤에다가 주면 이 문제를 못 푼 학생들이 거의 별로 없거든? 근데 얘를 여기다가 주면 학생들은 이렇게 식을 쭉 읽어갈 거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뭐 내림차순하든 인수분해하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게 아니야. 이 문제 다시 재편상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쓴 다음에 요거 분배한 거 마이너스 xy 요거 분배한 거 마이너스 zx 뒤에 yz 이렇게 있으면서 능형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또 뭐랑 똑같은 거니? 2분의 1에다가 xy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xy 빼기의 제곱. 자, 이거 z와 x 앞에 마이너스니까 z 빼기 x의 제곱. 자, y 빼기 z의 제곱. 자, 이것이 0이래. 여러분도 아마 이거 맞는 거 해봤을 겁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인데 ab가 실수라면 이 식을 만족하는 ab 값은 정해져 있죠. 둘 다 머리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0이 돼야 되겠고요. 자, 얘도 0, 얘도 0이니까 x, y는 이게 넘어가는 순간 y랑 같다는 거. 이거 넘어가는 순간 z는 x랑 똑같다는 거. 그다음 y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z랑. 근데 결국은 이 세 마리를 모두 모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담긴 겁니까? 셋 다 모두 같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실수 xy라고 했지만 삼각형의 세 변이 x, y, z라고 할 때 세 변을 가지고 다음식을 만족했다. 그럼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이니까 뭐 물어보겠냐면 넓이 물어볼 거예요. 넓이 구하는 공식은 넓이 구하는 공식 뭐였죠?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인 쓰는 건 이제 일반적인 식인 거고. 4세제곱이 아니고 4분의 루트 3 a제곱. 정삼각형일 때, 이제 일반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2루트는 두 변에다가 사인 세타. 어쨌건,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대신 이거를 알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분수인데, 분수식이 나왔을 때는 꼭 그 결과값을 몰라도 얘네들이 동일한 어떤 문자로 분모 분자 있으면 약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x, y, z가 모두 같다 했으니까 이걸 x라고 고쳐도 되겠고요. 요놈도 x라고 고치면 x제곱분의 몇 x제곱입니까? 얘가 얼마인지 몰라도 약분될 거니까 정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은 계열이었다. 대신에 여러분들 문제를 볼 때 시야를 그냥 무조건 읽어보지 말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 뭔가 딱 보였어.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보여라고 하면 다시 한번 문제를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35번 문제는 곱셈 공식에 대한 변형식인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마 우리 곱셈 공식 그 써져 있는 거예요. 써져 있었죠. 그죠? 다 외우셨죠, 여러분들 이거? 혹시 아직 안 외웠다면 지금 외우시면 돼. 갑자기 지금 오늘 이제 처음 딱 12월 시작해가지고 한참 뒤에 거를 하다가 그럼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어요, 선생님이랑? 그 중선생님이랑 대수를 수투를 공통 2를 다 끝냈었나요? 공통이 무리함수하고 끝난 건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갑자기 맨 앞에 있는 공통 2를 하려고 하니까 잊혀져 있는 상태일 거라 다시 한번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지금부터는 고등학생이라는 생각으로 외워두셔고 나중에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외우기만 했다면 어렵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38번 문제를 풀라고 할 때는 이거는 다항식의 문제인 건 같긴 하지만 실제 문제의 핵심은 다항식이 아니에요. 도형에 대한 성질이거든요. 화전고가 이런 특징을 좀 자주 갖고 있어요. 아마 나중에 문제 계속 풀어가 보면 단원별로 화전고는 꼭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 때 그 단원에 대한 내용과 도형을 접목시켜서 문제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이 문제도 사실은 이런 성질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우리 수학에서는 그래도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성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교재 중에 가장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교재가 사실은 수학의 정석이거든요. 저희 때부터 그건 있었던 교재인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교재들이 많이 나왔지만 정석책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어렵진 않고요. 충분히 설명드리면 하는 거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전혀 생각 못 하는 겁니다. 자, 직사각형이 있는데 직사각형 내부에 임의의 점 하나를 잡고요. 그 점에서 각각 이 가로와 세로에 평행선을 긋게 되면 총 4개의 직사각형으로 분할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이 변의 길이를 각각 x, y 자, 여기를 z, w라고 놓는다면 분할된 4개의 사각형의 넓이들은 xz, yz, 그 다음에 yw, 그 다음에 xw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살펴봤더니 이 사각형의 넓이와 이 사각형의 넓이를 곱하면 네 문자들의 전부 곱인 거 맞습니까? 또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을 곱하면 네 문자들의 전부 곱인 거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직사각형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점을 잡고 평행선을 긋게 됐을 때 4개의 분할되면 이 4개의 직사각형의 대각선 쪽에 있는 사각형 넓이의 곱은 반대쪽 대각선 넓이의 곱과도 항상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현재 지금 이러한 직사각형 모양이 있는데 여기 입장에서만 보자면 이 둘이 넓이, 이게 넓이라고 나와 있거든. 넓이 값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두 넓이의 곱은 이 두 넓이의 곱과도 뭐하다는 얘기일까요? 같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정리가 돼. 참고로 이 문제는 이제 다항식의 곱셈이니까 분배 후에 전개잖아요. 전개 후에 분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 뭡니까? AC, AD, BC, BD였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만 알면 되는데 먼저 AC 알았습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여기 안에서 본다면 또 이 두 대각선끼리 곱한 것은 서로 이 대각선 곱한 건 같을 거라서 BC는 또 얼마라고 쓰면 될까요? 그럼 또 이렇게 둘이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을 거니까 BD는 얼마랑 똑같겠습니까? 그러다가 선생님 하나 더 필요한데 지금 4개 있는데요. 자, 여기 A하고 D가 필요하니까 요 사각형이랑 이렇게 딱 본다면 이렇게 둘이 곱한 거는 이렇게 둘이 곱한 건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기다 붙여도 되고요. 이 똑같은 이 넓이를 여기다 붙여버려. 이 똑같은 이 넓이하고 똑같은 걸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어쨌든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을 거니까 AD의 곱은 얼마가 같다? 그래서 요놈들이 다 나오니까 저기다 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라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걸 알기만 한다면. 근데 이제 이거를 알아내는 그 과정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둘이 곱한 것은 이렇게 둘이 곱한 거랑 서로 뭐하자? 같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는 원활하게 풀 수 있는 건데, 뭐 여기 화정고 가요 학생들은 뭐 없는 것 같으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참고로 그냥 알아주시기 바라면 알겠죠? 직사각형 내부의 어떤 점을 잡고요. 가로와 세로의 평행선을 긋게 되면 4개의 직사각형이 생기는데 각 직사각형의 넓이들이 대각선끼리 곱했을 때 서로 뭐 하다는 걸까? 같다라는 이 사실 하나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다항식 연산의 마지막인데 이 부분도 아마 학생들이 풀라고 하면은 잘 못 푸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41번은 아마 잘 풀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요. 39번, 40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문제 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숙제 부분 있죠? 거기를 해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번, 40번, 41번. 다항식의 연산도 어렵게 내려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제일 중요한 41번부터 먼저 풀어주세요. 뭐 풀리려고 하는데 잘 안 풀린다라고 하면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39번과 같은 문제도 근데 혹시 못 풀었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식을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알고 있다면 우선은 이 물음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주어진 조건과 상관없이 이 물음에 관련해서 반응할 때는 무조건 이 두 가지는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가고 제곱하고 이 x의 세제곱, y 세제곱을 쓸 건데
이렇게 반응하는 건 이 주어진 조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x, 아마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아마 써가는 걸 겁니다. 3x의 제곱, y의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지금 뭐 한 거예요? 저 6차 더하기 6차를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에 대한 변형식의 두 가지 케이스로 쓴 거예요. 근데 얘로 하나, 얘로 하는 건 순간 반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알고 있다면. 근데 이렇게 한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주어진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여.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봤더니 저 주어진 조건이 핵심 키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는데 이건 꼭 이 부분 말고도 방정식에서 많이 나올 거니까 봐야 된다. 이런 게 만약에 있어.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뭐 하고 싶어져요? 이런 게. 이런 2차식의 형태가, 2차식이 아니라 이런 모양을 띠고 있는 게 능형이라고 뭐 하고 싶어지십니까? 양변에 동그라미 마이너스 별표를 뭐 하고 있다는 생각할까요? 곱한다는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그라미 세제곱 마이너스 별표의 세제곱은 0 곱하기 봤자 얘가 될 거니까. 반대로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여기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플러스를 하게 되면 여기 플러스가 될 거니까. 이 문제는 딱 그걸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나왔어. 근데 이 문제를 풀라고 하는데 6차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아니라고 내가 판정을 내렸단 말이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랬을 때 딱 이 식을 관찰하면 이거 2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양변에다 뭘 곱하자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2를 이렇게 딱 곱한다고 치면 얘는 x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우변은 0인데 x 세제곱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고요. x의 6제곱은 얼마가 될까요? 64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y의 4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은 0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y제곱을 제곱한 거고 y제곱 여기 1이 있고 1의 제곱이니까 뭐 하고 싶어집니까? y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딱 곱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y제곱은 몇 제곱? 세제곱. 1의 세제곱은 0 곱하기 봤자 0. y의 6제곱 빼기 1이니까 y 6제곱은 얼마란 이야기? 1이란 이야기. 그럼 이거는 선생님이 변형한 것들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니라 더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던 거를 이 고등과정 올라온 이후부터는 조금 더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위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시험 보더라도 내가 봤을 때 다 중위권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상위권 안에서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거는 이번 방학 때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때 꼭 다시 한번 나름대로 뭔가 자기 걸로 좀 뭔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못 풀 수 있습니다. 못 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딱 나와서 나 이런 생각까지는 했었는데 이거 못했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보는 시야를 좀 더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수학은 진짜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게 뭐 눈에 다 하나 띄는 건 아니지만 확 그 성장하는 게 계기가 오거든요. 그 성장하는 계기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 두 번째를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는 아마도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쓰면은 정답이 나올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근데 했더니 도저히 안 돼.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 뒷받침되는 조건들이 얘네를 쓸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걸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라고 하는 순간 저 주어진 조건을 잘 봤더니 저 주어진 조건들은 또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숙제가 조금 많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럼 제가 무조건 한꺼번에 숙제를 많이 내주지는 않고요. 또 이렇게 많이 냈다가 또 좀 적당히 냈다가 여러분들 숙제한 걸 통해서 제가 조절을 할 거니까 우선은 지금부터는 딱 뭔가 긴장하고 수학을 내가 조금 이번 방학 기간 때 확실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름대로 반복도 많이 하고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더 이렇게 좀 세세하게 챙기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